서울의 하늘은 뿌연 먼지층에 가려져 희미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높이 솟은 빌딩들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그리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골목 안에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했다. 박하은의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었다.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비좁게 늘어선 곳, 햇빛마저도 인색하게 스며드는 그늘진 골목길이 그녀와 어린 쌍둥이의 보금자리였다. 아침 일찍 하은은 좁은 단칸방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양옆에는 7살배기 쌍둥이 서준과 서연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는 하은에게 세상 가장 평화로운 음악과도 같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추고 달아빠진 담요를 어깨까지 끌어 덮어주었다. 방 안에는 변변한 가구 하나 없었지만 세 식구의 온기만으로도 공간은 충분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공동 화장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27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지쳐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굳건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인한 엄마였다. 하은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했다. 새벽 신문 배달, 식당 주방 보조, 그리고 저녁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쉴 틈 없는 하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은이 작은 냄비에 쌀을 안쳐 밥을 짓는 동안 서준과 서연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이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엄마를 찾았다. 엄마, 좋은 아침. 먼저 일어난 오빠 서준이 의젓하게 인사했다. 동생 서연은 하은의 허리를 꼭 껴안으며 애교를 부렸다. 아이들은 가난 속에서도 구김살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었다. 그것이 하은이 힘든 현실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큰 기쁨이었다. 아침 식사는 단출했다. 갓 지은 밥과 김치, 그리고 어제 식당에서 얻어온 계란으로 만든 계란찜이 전부였다. 하지만 세 식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행복하게 식사를 했다. 서준은 동생 서연의 밥그릇에 자신의 계란찜을 덜어주었고, 서연은 그 보답으로 김치를 오빠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하은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줄 수는 없었지만 사랑과 배려를 가르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하은은 아이들을 챙겨 학교에 보낼 준비를 했다. 비록 낡고 물 빠진 옷이었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옷을 항상 깨끗하게 빨아 입혔다. 서준의 운동화 앞코가 조금 찢어진 것을 발견한 그녀는 바늘과 실을 가져와 꼼꼼하게 꿰매주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이 정도는 튼튼해요. 서준은 엄마의 수고를 덜어주려는 듯 어른스럽게 말했다. 아이들을 학교 앞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 하은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그녀는 곧장 동네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주인은 인정 많은 사람이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언제까지 그녀를 고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하은은 설거지와 주방 청소를 하며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고통을 참아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 하은은 식당 구석에 앉아 차가운 물 한 잔으로 목을 축였다. 그때 주방 아주머니가 다가와 그녀에게 빵 하나를 건넸다. 하은 씨, 이거라도 먹고 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하은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세상은 차갑고 힘들었지만 가끔씩 마주치는 이런 작은 온정들이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그녀는 빵을 반으로 쪼개어 나중에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 가방에 넣었다. 식당 일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다음 일터인 편의점으로 향했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편의점의 밤은 길고 지루했다. 그녀는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대를 지키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취객들이 와서 시비를 걸기도 했지만 하은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단단해지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골목 어귀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할머니의 리어카를 함께 끌어주었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은은 자신의 처지도 힘들었지만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이자 양심이었다. 단칸방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이미 서로를 껴안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은은 아이들 곁에 조용히 누워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서준이는 아빠를 닮았을까? 서연이는 엄마를 닮았을까? 그녀는 아이들의 아빠에 대해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7년 전 그날 밤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비밀이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숨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문득 서러움이 밀려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소박한 꿈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였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눈물을 닦았다. 약해지면 안 되었다. 그녀가 무너지면 이 작은 천사들은 누가 지켜준단 말인가. 하은은 마음을 다잡고 아이들을 더 꽉 껴안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은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일터로 향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은은 학교에 있을 아이들이 걱정되었다. 우산은 하나뿐인데 서준이와 서연이가 비를 맞지 않고 집에 잘 돌아올 수 있을까? 그녀는 안절부절못하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마침내 일이 끝나고 그녀는 빗속을 뚫고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그녀는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서로의 몸을 녹여주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흠뻑 젖어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하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달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서준아, 서연아.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 와락 품에 안겼다. 엄마, 많이 기다렸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서준이는 괜찮은 척했지만 파랗게 질린 입술이 아이가 얼마나 추웠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은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으며 아이들을 꼭 껴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그녀는 아이들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연신 사과했다. 그녀의 무능함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다. 낡은 수건으로 아이들의 몸을 닦아주고 얼마 없는 옷 중에서 가장 두꺼운 옷을 꺼내 입혔다. 따뜻한 물을 데워 아이들에게 한 잔씩 마시게 하자 아이들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다. 하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이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골목을 벗어나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며칠이 지났다. 하은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해 잠시 짬을 냈다. 하지만 조건은 까다로웠고 절차는 복잡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았다.
실망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녀는 동네 문방구 앞에 멈춰 섰다. 진열장 안에는 아이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로봇 장난감과 인형이 놓여 있었다. 하은은 주머니 속의 푼돈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그녀는 발길을 돌렸다. 지금은 장난감보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더 급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대신 시장에 들러 작은 닭 한 마리를 샀다.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닭죽을 끓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자 그녀의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녀의 행복은 언제나 그렇게 작고 소박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하은은 골목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운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들. 동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제차들이었다. 차 주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경호원처럼 서서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멀리서 수군거리며 구경하고 있었다. 하은의 심장이 이유 없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혹시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다. 그녀는 군중을 헤치고 자신의 집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낡고 허름한 집 문 앞에 그 모든 위압적인 분위기의 중심인 듯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짐작하게 했다. 하은이 숨을 헐떡이며 그 앞에 멈춰 서자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무감정해서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지배자의 눈빛 같았다.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남자들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박하은 씨 되십니까? 하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중심에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하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다. 당신이 내 아이들을 데리고 있더군. 남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마치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듯 말했다. 그 순간 하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악몽 같았던 그날 밤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자의 말은 차가운 비수처럼 박하은의 심장에 밝혔다. 내 아이들. 그 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메아리 쳤다. 하은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눈앞의 남자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7년의 세월은 그를 더욱 날카롭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의 오만한 눈빛과 서늘한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마주했던 바로 그 남자,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아이들이 있는 집 문을 막아섰다. 그녀의 이 작은 행동은 어미 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과도 같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사람을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전부인 아이들을 무너뜨리러 온 폭풍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의 부정을 예상했다는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눈짓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는 곧바로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하은에게 내밀었다. 하은은 그것을 받지 않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다. 비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거기 적힌 내용을 확인해봐. 강서준, 강서연. 두 아이 모두 나와 99.99%의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나와 있으니. 지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단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통보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류 위에는 아이들의 이름과 함께 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 글자들은 하은의 눈앞에서 빙빙 돌며 그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어떻게 그가 알게 된 것일까?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 아니, 의식적으로 잊으려 노력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나타나 자신의 아이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하은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지훈이 차갑게 덧붙였다.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내 자식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둘 생각은 없어. 그의 시선이 하은의 허름한 집을 경멸적으로 훑었다. 그 눈빛은 하은의 가난과 무력함을 비웃는 것만 같아서 그녀의 자존심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순간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20살의 박하은은 갓 상경한 순진한 시골 소녀였다.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였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최고급 호텔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강지훈을 처음 만났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깊은 절망에 빠진 듯 보였다. 그날 밤 지훈은 중요한 계약을 망치고 아버지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은 상태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의 눈에 늦은 시간까지 묵묵히 복도를 청소하던 하은의 모습이 들어왔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그는 낯선 그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나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과 외로움을 토로했다. 하은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 역시 세상의 끝에 내몰린 처지였기에 그의 고통에 어렴풋이 공감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위로를 나누었다. 하은은 그의 슬픈 눈빛에 연민을 느꼈고 지훈은 그녀의 순수함에 잠시나마 안식을 얻었다. 충동적이었지만 진심이 오갔던 하룻밤이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았을 때 현실은 냉혹했다. 하은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자리에는 돈이 든 봉투 하나와 차가운 메모만 남아 있었다. 이 돈이면 충분하겠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순간 하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진심은 하룻밤의 실수로, 그녀 자신은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여자로 취급받은 것이다. 그녀는 모욕감과 배신감에 휩싸여 그가 남긴 돈에 손도 대지 않고 호텔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둘이나. 그녀는 절망했지만 차마 아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 남자에 대한 기억은 증오와 함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기억의 파편들이 하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다시 강지훈을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7년 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냉정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한 사람일 뿐이었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 없어요.
하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분노가 실려 있었다. 지난 7년간 당신은 어디 있었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파서 밤새 울었을 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할 자격, 당신에겐 없어요. 그녀는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그녀가 혼자 감내해야 했던 기나긴 세월의 무게가 담긴 외침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격한 반응에 잠시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식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지. 아이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해. 그건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는 하은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난한 엄마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최고의 환경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준이와 서연이가 문을 빼꼼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이들의 눈에 낯선 남자들과 험악한 분위기가 들어왔다. 아이들은 겁을 먹고 하은의 등 뒤로 숨었다. 하은은 몸을 돌려 아이들을 감싸 안았. 그녀의 작은 등이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는 방패처럼 보였다. 강지훈의 시선이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향했다. 자신을 꼭 닮은 남자아이와 어딘지 모르게 하은의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아이. 두 아이를 보는 순간 그의 차가운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다. 피는 속일 수 없었다. 자신의 핏줄이라는 강렬한 확신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아이들의 존재를 서류상의 사실이 아닌 실체로서 처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감정적인 동요는 아주 잠시였다. 그는 다시 냉정한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키워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혔다. 아이들을 데려가겠다. 그가 최종 통보를 하듯 말했다. 그의 말은 하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내 아이들이에요.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더 세게 껴안으며 절규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낡은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지우는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감정적인 언쟁을 하고 싶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연락하지. 순순히 협조하는 게 당신에게도 좋을 거야.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몸을 돌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를 호위하며 길을 열었다. 고급 세단들이 차례로 시동을 걸고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은은 멀어져 가는 차들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하은은 우는 아이들을 달래주지도 못한 채 그저 텅 빈 눈으로 차들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평화롭던 그녀의 작은 세상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폭풍처럼 사라진 후 하은의 단칸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하은은 텅 빈 눈으로 어둠이 내린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아이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올가매는 듯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아이들 곁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강지훈의 사람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오지 않았다. 대신 완벽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은 중년의 변호사와 그의 팀이 낡은 골목길에 나타났다. 그들은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들이었다. 변호사는 자신을 주피터 그룹의 법무팀장이라고 소개하며 하은에게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그것은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였다. 서류의 내용은 지극히 일방적이고 냉혹했다. 하은이 아이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강지훈 회장은 그녀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막대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서울 시내의 고급 아파트, 외제차, 그리고 그녀의 통장으로 즉시 입금될 수십억 원의 현금.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보통 사람이라면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들일 법한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변호사는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말투로 서류의 내용을 설명했다. 박하은 씨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강지훈 회장님의 최대한의 배려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박하은 씨는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가난한 그녀를 향한 은근한 무시와 압박이 담겨 있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아이들을 돈으로 사겠다는 그들의 오만한 제안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성과 자존심을 돈으로 짓밟으려는 잔인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 서려 있었다. 돌아가서 당신들 회장님께 전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 아이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 박하은은 내 자식을 팔아서 내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는 엄마라고요. 그녀는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변호사와 그의 팀원들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돈의 힘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눈앞에 이 초라한 여자는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었다. 이건 회장님의 마지막 제안이자 경고입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희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하은 씨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변호사가 으름장을 놓듯 말했다. 그는 그녀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곧 현실을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대로 하세요. 법이든 뭐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보세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똑똑히 알아두세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아이들은 내 곁에서 단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수 없을 테니까. 그녀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선언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기세에 노련한 변호사마저 순간적으로 압도당했다. 결국 변호사 일행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굳은 얼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사라지자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다. 그녀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그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암담한 현실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한편 주피터 그룹 회장실. 강지우는 법무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하은이 자신의 제안을 단칼에, 그것도 서류를 찢어버리는 모욕적인 방식으로 거절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제안을, 특히 돈과 관련된 제안을 이렇게까지 경멸적으로 거절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말로 그렇게 말했단 말인가? 단 한 푼도 필요 없다고?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네, 회장님, 아주 단호했습니다. 돈으로 자신과 아이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법무팀장의 대답에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처음에 박하은이 아이들을 빌미로 엄청난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일부러 상상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만약 그녀가 돈을 원했다면 금액이 적다고 흥정을 하거나 다른 조건을 내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돈에 대한 경멸까지 드러내면서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돈과 권력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그의 세계관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체 저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돈과 권력 외에는 그는 7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술에 취해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그녀의 순수하고 겁에 질린 눈망울은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그는 단지 하룻밤의 실수라고, 그녀 역시 다른 여자들처럼 자신의 배경을 보고 접근했을 것이라고 애써 치부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행동은 과거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플랜 B를 진행해,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냉혹한 사업가의 표정이 돌아와 있었다.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친권 소송을 준비하도록 해. 언론도 이용해. 그녀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불안정한 환경의 미혼모라는 점을 부각시켜 여론을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해. 그는 자신의 감상적인 생각을 떨쳐내려는 듯 더욱 비정하고 냉정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박하은의 저항을 일종의 비이성적인 고집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그녀도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이겨야만 한다고 확신했다. 그의 아이들, 주피터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런 비참한 곳에서 자라게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의 결정은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라는 자기 합리화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 시각 하은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를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아이들은 그녀의 세상이고 그녀의 삶의 이유였다. 그녀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것은 강지훈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결코 섞일 수 없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남자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을 지키려는 여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이 박하은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그의 약혼 여인 최유라의 세계는 완벽하고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유라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 회장의 외동딸로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였다. 빼어난 미모와 우아한 자태, 그리고 명석한 두뇌까지. 그녀는 사교계의 여왕이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주피터 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예약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곧 있을 강지훈과의 약혼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최고급 드레스를 고르고 수억 원대의 보석을 세팅하며 정재계 인사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에게 강지훈과의 결혼은 사랑인 동시에 완벽한 비즈니스였다. 두 그룹의 결합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지각을 흔들 만큼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계획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였다. 최근 들어 강지훈의 행동이 눈에 띄게 이상해진 것이다. 그는 약혼식 준비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도 다른 생각에 잠겨 있기 일쑤였다. 심지어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외부 법무팀과 비밀리에 접촉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다. 최유라의 예리한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원을 이용해 강지훈의 뒤를 캤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책상 위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놓였다. 강지훈에게 숨겨둔 아이들이 있으며 그것도 7살배기 쌍둥이라는 것. 아이들의 엄마는 서울의 가장 후미진 달동네에 사는 빈민층 여자라는 사실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보고서를 읽는 최유라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질투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7년 전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그 일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7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당시 그녀는 강지훈의 가장 유력한 약혼 상대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정략 결혼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종종 술에 취해 엇나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강지훈이 호텔에서 어떤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대는 호텔의 청소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시골 출신의 가난한 여자애였다. 최유라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자리를 넘본단 말인가. 그녀는 사람을 시켜 박하은의 뒷조사를 했고 그녀가 사채 빚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강지훈이 잠든 사이 그의 필체를 흉내내어 모욕적인 메모를 작성했다. 그리고 두둑한 돈 봉투와 함께 그것을 박하은의 머리맡에 놓아두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라는 메시지는 순진한 시골 소녀의 자존심을 짓밟기에 충분했다. 아니나 다를까 박하은은 돈의 손도 대지 않고 울면서 호텔을 뛰쳐나갔고 그대로 종적을 감췄다. 최유라는 강지훈에게 박하은이 돈을 받고 만족하며 떠났다고,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천박한 여자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강지훈은 여자와 돈에 대한 불신이 깊었기에 그녀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 그렇게 최유라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잠재적인 위협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박하은이 그날 밤의 일로 아이를 가졌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그 아이들이 나타나 자신의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주피터 그룹의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들. 그 존재만으로도 강지훈과의 결혼은 물론 그녀의 사회적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변수였다. 최유라는 이 문제를 이대로 좌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박하은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상황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에게 직접 따져 묻는 것은 최악의 수였다. 그랬다가는 7년 전 자신이 꾸민 일이 탄로날 위험이 있었다. 법적인 싸움으로 가는 것 역시 그녀에게 불리했다. 만약 강지훈이 아이들을 데려오기라도 한다면 그녀는 평생 그 아이들을 보며 살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박하은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만 했다. 그녀는 강지훈처럼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을 쓰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여자의 마음을 이용할 줄 아는 영리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동정심과 우월감을 동시에 자극하여 박하은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가장 잔인한 칼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최유라는 비서를 시켜 박하은의 집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직접 차를 몰았다. 그녀는 일부러 수수한 옷차림을 선택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기품과 아우라는 감출 수 없었다. 그녀가 고급 차에서 내리자 낡은 골목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주변의 더러운 환경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가면을 쓴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박하은의 집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경계심 가득한 눈에 박하은이 나타났다. 최유라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가녀린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서려 있었다. 최유라는 속으로 그녀를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온화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박하은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최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저는 강지훈 씨의 약혼녀 최유라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는 약혼녀까지 나타나 자신을 압박하려는 것인가. 하은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최유라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하은 씨를 비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와주러 왔어요. 최유라는 진심을 다해 연기했다. 같은 여자로서 하은 씨가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해요. 지훈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방식대로만 밀어붙이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하은 씨랑 아이들만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교묘하게 하은의 편을 드는 척하며 강지훈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하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연출했다. 저 역시 피해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조용히 모두가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저와 잠시만이라도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어요? 최유라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얼굴로 애원했다. 하은은 그녀의 진위를 의심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 위험한 적이 미소의 가면을 쓰고 그녀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최유라가 다녀간 후 하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최유라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작은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정말로 그녀가 강지훈을 설득해서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내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희망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아침, 하은과 아이들의 삶은 거대한 언론의 폭풍 속으로 내던져졌다. 모든 것은 한 인터넷 연예 매체의 단독 보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주피터 그룹 강지훈 회장, 숨겨둔 쌍둥이 자녀 전격 발견. 친모는 빈민가의 미혼모.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삽시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기사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작되어 있었다. 그녀는 7년 동안 아이들을 숨기고 있다가 강지훈의 약혼 발표가 나자 거액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나타난 파렴치한 여자로 묘사되었다. 기사에는 강지훈 측이 그녀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그녀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거절했다는 거짓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최유라가 흘린 정보였다. 그녀는 하은과의 대화에서 얻어낸 사실들을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이 아닌 익명의 정보원인 척 언론에 제보했다. 대중은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재벌과 가난한 여자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열광할 뿐이었다. 순식간에 하은이 사는 낡은 골목은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녀의 집문을 향해 뻗어 있었다. 기자들은 잠복 근무를 하며 그녀가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하은은 수십 개의 플래시 세례를 정면으로 받아야 했다. 눈이 멀어버릴 듯한 빛과 함께 무자비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박하은 씨, 정말 강지훈 회장의 아이들이 맞습니까? 7년 동안 아이들을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구하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자들은 하은을 둘러싸고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겁에 질려 엄마의 다리 뒤로 숨어 울기 시작했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고 몸으로 카메라를 막아섰다. 비켜주세요. 아이들이 놀라잖아요. 그녀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모성애는 단지 좋은 기사거리를 위한 배경일 뿐이었다. 하은은 겨우겨우 사람들을 해치고 다시 집 안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들은 경기를 일으킨 듯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그녀는 아이들을 달래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세 식구는 작은 단칸방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은은 일을 나갈 수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다. 창문 밖은 24시간 내내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동정과 연민을 보내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다. 돈 때문에 아이까지 이용하는 무서운 여자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집에 남은 쌀과 반찬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렸다. 하은은 어쩔 수 없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한밤중에 몰래 밖으로 나섰다. 하지만 그녀는 골목 어귀를 지키고 있던 기자를 피하지 못했다. 그녀의 사진이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궁핍한 생활 연기, 한밤중에 비밀 외출, 이라는 악의적인 제목과 함께였다. 세상은 온통 그녀의 적이 된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아무런 반박도 해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를 버티게 해준 것은 오직 아이들이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어린 서준이가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의젓하게 말했다. 서연이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하은은 아이들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엄마였고 무너질 수 없었다. 한편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언론 보도가 터진 직후 그는 극도로 분노했다. 그는 당연히 박하은이 언론의 정보를 흘려 자신을 압박하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했다. 감히 나를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해. 그는 당장 법무팀을 동원해 그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지시할 뻔했다. 그의 눈에 그녀는 더욱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여자로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생각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하은의 집 앞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뉴스 채널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돈을 위해 연기하는 약삭빠른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력 앞에 무력하게 내던져진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는 보았다.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던 그녀의 겁에 질린 얼굴을, 플랫이 세례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의 순수한 공포를, 그녀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몸짓은 계산된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어미가 가진 원초적인 본능이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돈을 원했다면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카메라 앞에서 눈물로 동정심을 유발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인터뷰에 응하지도 해명을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침묵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자신이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가난한 여자는 돈을 원한다는 공식이 그녀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한밤중에 몰래 장을 보고 돌아가던 하은이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어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파파라치의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에 가득 고인 슬픔과 절망은 숨길 수 없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죄책감과 비슷한 감정이었다. 그가 시작한 일이었다. 그가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무리하게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분명 자신의 책임도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아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해.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곳을 알아봐. 아무도 모르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강지훈의 경고 성명서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주피터 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법적 대응을 감수하면서까지 특종을 쫓을 배짱 있는 언론사는 없었다. 하은의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취재 차량과 기자들이 하루아침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지긋지긋한 카메라 플래시와 소음이 사라진 골목길은 거짓말처럼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하은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안이 벙벙했다. 그녀는 이것 또한 강지훈이 꾸민 또 다른 계략은 아닐까 의심하며 며칠 동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집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자 신이 나서 제잘거렸다. 그 모습을 보며 하은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문을 열어보니 집 앞에 신선한 식료품이 가득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상자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과 고기, 그리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들이 들어 있었다. 하은은 불안한 마음에 상자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며칠째 굶다시피 한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려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며칠 후에는 밀린 월세와 공과금이 모두 납부되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집주인은 누가 냈는지 모른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은은 이 모든 익명의 호의가 누구로부터 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강지훈. 그 남자 말고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일까? 그녀는 그의 도움이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당장의 현실은 그녀가 그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빚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서 이 빚을 모두 갚아주리라. 그녀는
그가 보내온 식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였다. 오랜만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한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시각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충직한 김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하은과 아이들의 생활을 멀리서 지켜보며 필요한 것들을 남몰래 지원하는 것은 모두 그의 지시였다. 그는 김 비서가 찍어온 사진들을 말없이 넘겨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하은은 아이들과 함께 서툰 솜씨로 화단을 가꾸거나 낡은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생긴 여유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오롯이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는 어떻게 되어가나?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7년 전 사건에 대해 말씀이십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그래. 그날 밤 호텔에서 있었던 일부터 박하은이라는 여자의 과거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기억이나 최유라의 말을 믿지 않기로 했다. 그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원했다. 김 비서의 능력은 뛰어났다. 그는 주피터 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7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혀 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당시 호텔의 CCTV 기록을 확보하려 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록은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명단을 입수해 일일이 그들의 행방을 추적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당시 객실 복도를 담당했던 중년의 청소부 아주머니와 연락이 닿았다. 아주머니는 7년 전 그날 밤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 그 아가씨. 아주 착하고 순해 보였는데 그날 밤 스위트룸에서 울면서 뛰쳐나오더군요.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이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지우는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영상 증언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비서가 물었다. 혹시 그 아가씨가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돈 봉투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왔어요. 제가 나중에 방을 치우러 들어갔는데 침대 옆 테이블에 돈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지배인에게 보고까지 했는걸요. 그 증언은 최유라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유라는 하은이 돈을 받고 만족하며 떠났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돈에 손도 대지 않았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는 김 비서에게 당시 호텔의 지배인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조사는 계속되었다. 김 비서는 박하은의 과거 행적도 조사했다. 그녀는 고향에서 아버지가 남긴 사채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서울로 도망치듯 상경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댄 적이 없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녀는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할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 보고를 받는 내내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사실들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만약 박하은이 돈을 받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7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최유라에 대한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침내 김 비서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는 당시 호텔 지배인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
그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 돈 봉투는 최유라 사모님께서 직접 처리하셨습니다. 당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저희가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을 때 최유라 사모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강지훈 전무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며 그 돈을 자신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7년 전 자신을 기만하고 박하은을 내쫓은 사람은 바로 최유라였다. 그녀는 교묘한 거짓말로 자신과 하은의 사이를 갈라놓고 하은에게 돈을 탐하는 천박한 여자라는 누명을 씌웠던 것이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또다시 하은 앞에 나타나 우아한 미소 뒤에 칼을 숨긴 채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분노와 함께 박하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지난 7년간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자신의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 어떤 모진 풍파를 견뎌냈을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멋대로 재단하고 상처를 주었던 것이다. 김 비서가 내민 보고서를 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했다. 진실을 마주한 강지훈의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가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그가 경멸했던 여자는 기나긴 시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고통받고 있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박하은에 대한 미안함이 그의 내면에서 들끓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최유라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최유라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대신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태도를 미묘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약혼식 준비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중단시켰고 그녀와의 만남도 피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냉담함에 최유라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무언가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했다. 특히 강지훈이 직접 나서서 언론을 통제하고 박하은을 암암리에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의 불안감은 공포로 변했다. 그녀는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파멸로 이어질 것임을 깨달았다. 강지훈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녀의 완벽했던 인생 계획의 한 여자와 그 아이들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궁지에 몰린 최유라는 결국 가장 위험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박하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실패로 돌아간 이상 이제 그녀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박하은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무능한 엄마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액의 돈을 주고 뒷세계의 해결사를 고용했다. 그리고 박하은이 사는 낡고 허름한 연립주택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 그녀의 계획은 사고를 위장한 방화였다. 낡은 건물의 전기 배선을 조작해 화재를 일으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가난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곳에 아이들을 방치한 박하은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것이었다. 운이 좋으면 그녀와 아이들이 함께 사라져 줄 수도 있었다. 며칠 후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그날 밤 하은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다 함께 잠이 들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새벽녘 그녀는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이미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문틈으로는 시뻘건 불길이 보였다.
불이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흔들어 깨웠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하은은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아이들을 이불로 감쌌다. 현관문 쪽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유일한 탈출구는 작은 창문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사는 곳은 2층이었다.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은 높이였다. 연기는 점점 더 짙어졌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들의 코와 입을 막아주고 방 안에 있는 모든 옷가지를 꺼내 물에 적셨다. 그리고 그것들을 묶어긴 밧줄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다급하게 움직였다. 서준아, 서연아, 무서워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구해줄게. 그녀는 우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침착하게 행동했다. 마침내 창문 밖으로 아이들을 내려보낼 만큼의 밧줄이 만들어졌다. 그녀는 먼저 서준이를 창문 밖으로 내보냈다. 서준아, 내려가면 바로 저쪽 큰 길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쳐야 해. 할 수 있지? 그녀의 말에 서준이는 눈물을 닦고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엄마가 만들어준 생명줄을 잡고 아슬아슬하게 아래로 내려갔다. 이제 서연이를 내려보낼 차례였다. 하지만 그 순간 불길이 천장으로 옮겨 붙으며 나무 구조물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하은은 서연이를 감싸 안으며 몸을 날렸다. 뜨거운 파편이 그녀의 등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살이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꼈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아이를 보호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서연이를 창문 밖으로 밀어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준이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성공한 것이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좁은 골목길로 속속 도착했다. 강지훈 역시 김비서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박하은과 아이들의 주변에 24시간 감시 인력을 붙여놓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의 심장은 타는 듯한 불안감으로 터져버릴 것 같았다. 지훈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지옥도나 다름없는 광경이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사람들의 비명과 소방관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차에서 내려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서준아, 서연아. 그는 목이 터져라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소방관 한 명에게 안겨울고 있는 서연이와 그 옆에서 넋을 잃고 불타는 집을 바라보는 서준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은 무사했다. 그는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심장이 다시 멎는 듯 했다. 하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요? 안에 있는 엄마는요? 그가 소방관을 붙잡고 절규하듯 물었다. 바로 그 순간 방독면을 쓴 소방관 2명이 연기 속에서 누군가를 부축하며 걸어 나왔다. 온몸이 검은 재로 뒤덮이고 등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어가는 여자, 바로 박하은이었다. 그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아빠의 품에 안겨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엄마가 다쳤어요. 서연이가 울며 말했다. 지우는 아이들을 안은 채 불타는 건물을 노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는 직감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자신의 가족을 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의 눈에 차가운 분노와 살기가 이글거렸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하은을 향해 소리쳤다. 박하은,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해. 그의 외침은 자신을 기만한 세상과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린 최유라를 향한
서늘한 선전포고였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우는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다. 그의 품에는 지쳐 잠든 서준이와 서연이가 서로를 기댄 채 색색거리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굳게 닫힌 응급실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박하은이 저 문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른 후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지우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다. 환자는 어떻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렸다.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연기를 많이 마셔서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이들을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에게 잠시 맡기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번 화재의 배우를 찾아내 경찰보다 먼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안으로 내 앞에 증거를 가져와.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다. 김 비서와 주피터 그룹의 위기관리팀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경찰의 공식 수사 라인과는 별개로 자신들만의 정보망과 자금력을 총동원했다. 화재 현장 주변의 모든 CCTV를 확보하고 동네의 모든 우범자들을 탐문했다. 그리고 마침내 불이 나기 직전 현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의심스러운 남자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남자는 뒷세계에서 돈을 받고 꾸준히를 처리해주는 해결사였다. 위기관리팀이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을 때 그는 이미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거칠게 저항했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팀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남자는 순식간에 제압되어 강지훈의 앞에 끌려왔다. 그는 처음에는 뻔뻔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비서가 그의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과 특정 번호와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눈앞에 내밀자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 번호의 주인은 바로 최유라의 비서실에서 사용하는 대포폰 번호였다. 강지훈은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다.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남자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지금 모든 것을 자백하고 감형을 받거나 아니면 이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살인 사건의 범인이 되거나. 그것은 회유가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다. 남자는 강지훈이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최유라가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고 얼마를 주며 무슨 일을 시켰는지를 상세하게 자백했다. 그의 모든 자백 내용은 고성능 녹음 장치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이제 최유라를 파멸시킬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최유라의 아버지인 최 회장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 주피터 그룹과 최 회장이 속한 태산건설의 중요한 합병 안건을 논의하자는 명분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최 회장은 흔쾌히 수락했다. 회의는 주피터 그룹 본사 VVIP 회의실에서 열렸다. 양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가족들이 모두 참석한 무거운 자리였다. 최유라 역시 완벽하게 차려입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옆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지훈은 준비된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합병 관련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하은이 살던 연립주택이 불타는 처참한 화재 현장 사진이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 회장, 이게 무슨 짓인가? 최 회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최유라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젯밤 제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니가 이곳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방화이자 살인 미수 사건이었죠. 그의 말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끔찍한 범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앞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해결사의 얼굴과 함께 그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났다. 송금자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 계좌는 태산건설의 비자금 계좌 중 하나였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후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에 해결사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최유라 사장님이 직접 시키신 일입니다. 겁만 주라고 했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해결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최유라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 남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부정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7년 전 호텔 지배인의 증언이 담긴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지배인은 최유라가 어떻게 박하은의 돈 봉투를 가로챘고 강지훈의 지시인 것처럼 자신들을 속였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녀의 악행은 7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최유라. 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 거짓말과 탐욕 때문에 세 사람이 지난 7년간 고통받았고 어제는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그녀 앞에 두 사람의 약혼 반지를 내려놓았다. 우리의 약혼은 오늘부로 파기한다. 그리고 나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포함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최 회장의 손이 유라의 뺨을 후려쳤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딸을 노려보았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그룹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그의 얼굴에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추악한 민낯이 모두의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지우는 그 혼란을 뒤로한 채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그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 그의 진짜 가족이 기다리는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다. 강지훈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평화로운 정적이었다. 방금 전까지 그가 있던 아수라장 같던 회의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가 특별히 지시한 VVIP 병실은 외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박하은은 링거를 맞은 채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서준이와 서연이가 작은 의자에 앉아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를 보자 조용히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쉬타는 신용을 했다. 엄마, 방금 잠들었어요. 서준이가 속삭였다. 지훈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하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다. 그는 그녀가 지난 7년간 단 하루도 이런 평온을 느껴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김 비서에게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책을 좀 사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와
하은이 잠에서 깰 때까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하은이 나지막한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지훈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움직이지 마요. 아직 안정이 필요해요. 지훈이 다급하게 그녀를 만류하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하은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 안심했다. 아이들은 괜찮아요?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네, 괜찮아요. 잠시 김비서와 함께 있어요. 당신 몸부터 챙겨요.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부드러웠다. 하은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몰아붙이던 냉정한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무슨 꿍꿍이일까? 그녀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읽었는지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 어제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최유라가 꾸민 짓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다. 하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강지훈의 약혼녀가 왜 자신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법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다시는 당신과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안심해요. 그의 말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었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가장 힘든 이야기를 꺼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의 침대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박하은 씨.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일찍 진실을 알아보려 했다면 당신이 지난 7년간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는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7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돈을 받고 떠났다는 최유라의 거짓말을 저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오만함과 편견이 눈을 가렸던 겁니다. 당신에게 모욕적인 메모를 남기고 돈으로 당신을 사려 했던 건 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게 최유라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에 속아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바로 접니다. 하은은 숨을 죽인 채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지난 7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증오와 배신감의 대상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니.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모욕적인 메모가 그의 진심이 아니었다니.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말 몰랐다는 건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존재조차도. 만약 알았다면 단 하루도 당신과 아이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맹세합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었다. 당신이 혼자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보냈을 시간들을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배고픔과 싸우고 세상의 편견과 싸우면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그 모든 고통을 당신 혼자 감당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재벌 총수 강지훈이 아닌 한 여자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남자로서 그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다. 하은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고 억울함의 눈물이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아주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해방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를 지탱해왔던 증오의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공허함과 함께 아주 작은 이해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 역시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참 동안 병실에는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지우는 그녀가 감정을 모두 쏟아낼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당신에게 준 상처를 없던 일로 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가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자 하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 말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기회를 구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그를 당장 용서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은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그를 무척이나 따랐다.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다시 빼앗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볼게요. 우리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요. 원망이나 미움이 아니라 서준이와 서연이의 엄마, 아빠로서요. 그것은 그녀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대답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과분해요. 그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그녀와 아이들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폭풍우는 지나갔다.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부서진 조각들을 맞춰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간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강지훈과 박하은 그리고 두 아이의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다. 지독하게 춥고 어두웠던 골목길의 단칸방은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햇살이 잘 드는 예쁜 정원이 딸린 2층 집으로 이사했다. 그것은 재벌의 위용을 과시하는 거대한 저택이 아닌 따뜻하고 아늑한 진짜 가정의 모습이었다. 강지훈은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많은 것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사는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칼같이 퇴근 시간을 지켰고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복잡한 서류 대신 서준이와 서연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아빠 사랑해요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가진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소중한 보물이었다. 박하은 역시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찾았다. 지우는 그녀에게 주피터 그룹의 안주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작은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 동네에 아담한 꽃집을 열었다. 하은의 뜨락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언제나 향기로운 꽃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에 움츠러드는 가난한 미혼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가게를 꾸려나가는 당당한 사장이자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꾸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있고 행복해 보였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독립심과
강인함을 존중하고 사랑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은의 꽃집을 찾았다. 오늘은 쌍둥이의 8번째 생일이었다. 엄마, 아이들은 꽃향기 사이를 달려가 하은의 품에 안겼다. 하은은 아이들의 뺨에 입을 맞추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활짝 핀 작약꽃처럼 화사했다. 지우는 그런 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아빠, 이것 보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서연이가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꽃다발을 아빠에게 내밀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든 엉성한 모양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이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딸과 눈을 맞추고 꽃다발을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우리 공주님 솜씨가 최고인데 아빠 사무실에 예쁘게 장식해둘게. 그의 칭찬에 서연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가게 정리를 마친 네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는 지훈이 직접 준비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서툰 솜씨로 남아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역국과 잡채를 만들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아빠였다. 물론 맛은 하은의 솜씨를 따라갈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맛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깊었다. 촛불이 켜진 케이크 앞에서 서준이와 서연이는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 하은이 묻자 서준이가 의젓하게 대답했다. 우리 가족 지금처럼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 말에 지훈과 하은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의 소박한 소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밤 공기가 기분 좋게 뺨을 스쳤다. 지훈은 옆에 앉은 하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작고 부드러웠다. 그 작은 손으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모진 세월을 버텨왔을까. 그는 새삼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다. 고마워요.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들여줘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니에요. 나도 고마워요. 서준이 서연이에게 이렇게 좋은 아빠가 되어 주어서, 그리고 나에게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줘서요. 지난 1년간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천천히 서로에게 물들어갔다. 증오와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신뢰와 존중이 싹텄고 마침내 사랑이라는 이름의 꽃이 피어났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7년의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날들을 기대하기로 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은은한 달빛을 받은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다. 그것은 최유라에게 주었던 화려하고 거대한 반지가 아니었다. 하은의 꽃집 이름처럼 그녀를 닮은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반지였다. 박하은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진짜 가족이 되어주시겠습니까? 하은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대신하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녀의 손에 꼭 맞았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차가운 길 위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수많은 오해와 고통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따뜻한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다. 상처는 아물어 단단한 흉터가 되었고 눈물은 거름이 되어 사랑이라는 꽃을 피워냈다. 정원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가득했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앞날은 이 밤하늘의 별처럼
무한한 행복으로 반짝일 것이었다.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